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주적이라 규정하며 유사시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릴 것이라며 강도 높은 위협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김 위원장의 입에서 주적이라는 말이 나온 건 처음인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구태의연한 전술이자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일축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미일 등 40여 개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고위 대표는 북한과 러시아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은 주적이다. 유사시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하겠다. 이렇게 수위 높은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주적이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있었나요? 예, 뭐 그동안 기록을 보면 김정은의 입으로 주적, 대한민국은 주적이다. 이렇게 말한 기록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김정은의 입으로 직접 대한민국은 주적이고 말씀하신 대로 유사시 초토화시키겠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을 해서 초토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시점과 장소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8년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정말 사변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평창올림픽 참가했고 정상회담을 한 해에 3번이나 열었었잖아요. 그랬던 김정은의 입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초토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조짐은 지난 연말부터 있었죠. 연말 전원회의를 통해서 김정은이 이제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동족의 관계나 동질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교전국 관계로 간주하겠다. 네. 그리고 남한 영토 평정을 할 수 있는 준비해라. 이런 지시를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이후에 보면 최근에 북한이 지난 주말에 서해에서 3차례에 걸쳐서 해상 포격 도발했거든요. 네. 이런 것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주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입에 담았다고 저는 봅니다. 시기와 장소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장소를 좀 주목해 볼까요? 군수공장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군수공장 그러면 결국 김정은이 2011년 아버지가 죽은 후에 권력을 잡았고 13년째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 그동안 김정은이 했던 업적을 얘기한다면 사실 군사적인 부분밖에는 없어요. 핵실험을 4번이나 했고 네. 수백 발의 미사일을 쏘았고 또 스스로도 이제 북한은 미국을 필적할 수 있는 군사 강국이 됐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김정은의 그런 업적을 정당화시키고 그것을 부각시키려면 역시 장소가 군수공장이 딱이죠. 그래서 군수공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내가 멋진 업적을 달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보여주고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자 이번에 찾은 군수공장을 보면 단거리 미사일 발사대가 쭉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은 대략 우리 한반도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들이에요. 2019년부터 김정은이 집중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통상 방송에서 여러 번 들어서 귀에 익으실 텐데 KN-23이라고 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4라고 하는 건 북한판 에이테킴스, 그다음에 초대형 방사포 이런 것들 단거리 미사일 우리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군수 공장에 가서 남한은 주적이다. 그 이런 역량을 가지고 남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 내 말을 과소평가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남측에 보여주고 우리 국민들을 협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 군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한 힘으로 우리 안보를 지키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국민들을 위협에 빠뜨리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군수공장에 이제 감으로써 내부의 어떤 뭐 체제를 결속하는 뭐 그런 의도도 좀 있겠습니까? 김정은으로서 지금 가장 큰 고민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행보를 최근 몇 년 사이의 행보를 보면 김정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했던 업적들이 대 군사 업적이거든요. 이 군사 분야 업적은 단기간 내에 1인 지배 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어요. 경제 회복은 굉장히 더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올인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가장 고통을 당하는 그 대상이 바로 북한 주민들입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흔들립니다. 두 번째는 사실 북한 젊은이들 우리 젊은이들과 사실 감성이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소위 국제사회가 환호하는 K-팝이나 K-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선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김정은으로서는 북한 주민들이 흔들리는 것을 다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속. 두 번째는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을 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저긴 타도해야 할 적이야. 적대감을 고조시킬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연초부터 이 대남 적개심을 고도화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내부 결속을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같이 있어요. 예. 북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도발 수위의 정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핵전력과 관련한 부분일 텐데 북한이 이렇게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핵미사일을 개발한다면 300기 이상을 보유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지금 북한의 핵전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네, 사실 북한의 핵전력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북한의 핵전력을 직접 가서 확인하거나 검증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북한이 이제 그동안 영변에 있는 이 원자로를 통해서 추출한 플루토늄, 그 플루토늄으로 만든 그 플루토늄탄 대략 한 70여 킬로그램으로 우리 국방부에서는 보고 있는데 그 정도만 10여 발 플루토늄탄 10여 발을 만들 수 있고 사실은 그건 대략 우리가 비교적 사실에 가깝게 추정이 가능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농축 우라늄탄이에요. 우라늄을 농축시켜서 만드는 우라늄탄인데 우라늄 농축 시설은 굉장히 소규모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거는 굉장히 추출한 그 고농축 우라늄이 꽤 많은 것으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그 핵탄두, 다들 소형화된 핵탄두, 뭐 전술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소형화된 핵탄두가 수십 발 또는 100발 이상이다. 그리고 10년 이내 말씀하신 대로 300발까지도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핵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원자탄이 이제 기본입니다만 북한은 원자탄을 더 발전시켜서 원자탄은 핵 분열 원리를 이용한 이 핵폭탄이라고 한다면 핵 융합을 이용한 수소탄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의 도움을 받는다면 다양한 핵투할 수단으로 다양한 그런 핵탄두를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과 미국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그런 핵전력을 구비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북한을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무기를 꾸준히 개발하고 있고 지금 연초부터 도발을 또 해오고 있고요. 이게 지금 4월 총선도 있고 또 미 대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심화될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는데 뭐 계속 동의를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이런 도발을 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하나는 군사적인 목적이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목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김정은이 이미 2021년 8차 당대회를 통해서 5개 국방 과업을 제시하고 그 과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핵탄두를 다종화, 다양화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군사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도발 스케줄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거는 2021년 8차 당대회 때에서부터 9차 당대회까지 5년 사이의 목표를 달성해야 되니까 결국은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될 것이고 핵실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이제 7차 핵실험을 작년, 재작년부터 한다 그랬지만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군사적인 목적의 도발을 정치적인 목적으로도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부 결속이라든지 대남 위협이라든지 대미 지렛대 확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데 사실 금년이 우리 대한민국 4월에 총선이 있고요. 네. 11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적어도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세력이 권력을 잡는 것이 낫다. 이런 판단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총선에 개입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어제 통일부에서도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만 북한이 그동안 여러 차례 우리 선거 때마다 도발을 했고 그런 도발을 통해서 우리 국내 정치에 개입을 시도했거든요. 지금 최근에 나타난 현상도 보면 결국은 자 우리 입맛에 적어도 우리와 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는 그런 형태의 대북 정책을 해야 평화가 있고 안정이 있는 것이지 뭐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전쟁, 위협이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주고 국민들을 끊임없이 피곤하게 만들고 그 비난의 화살이 정부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판을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서해 포격 도발을 했는데 연평도, 백령도 주민들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불안하게 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도발을 이런 형식 저런 형식으로 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 정치에 개입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의 정상 각도의 발사 문제라든지 추가 핵실험이라든지 SLB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 대선판을 흔들고 적어도 트럼프 같이 김정은 군맨이다, 김정은과 친하다 이렇게 돼야 전쟁이 안 일어난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줌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벌일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의도가 있겠지만 그 의도와 관련해서 또 눈길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언 수위가 거칠어졌는데 미국과 일본에게는 상대적으로 좀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지진과 관련해서 뭐 일본의 위로 서신을 보낸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한미를 좀 분열을 노리고 있다 이런 의도로 봐야 될까요? 김정은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핵미사일 도발의 위협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고 하면 할수록 한미 동맹이 더욱더 공고해지고 네. 한미 확장 억제력의 신뢰성과 실효성이 강화되고 미국의 전략 자산이 막 들어오고 연합연습의 이 수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한미일이 연합하고 이것이 협력이 강화되고 있어요. 한미일 훈련 또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게 이미 이제 제도화됐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은 김정은으로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거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든 이걸 이간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주적이다, 이제는 뭐 영토 평정을 한다, 초토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남 위협, 적대감을 고조시키는 것을 하면서 일본을 향해서는 기시다 총리 각하 위로 전문 보내고 미국에 대해서는 또 위협의 수위를 낮추고 이렇게 해서 한미일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간책 그 일환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네. 북한이 늘 해왔던 그런 상투적인 기만 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 움직임을 보면요, 약 50개 이제 나라의 외교장관들이 러시아와 북한의 어떤 무기 거래에 대해서 이제 강력 규탄하는 이제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사실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무기 거래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유럽의 평화, 그다음에 중동의 평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명백한 위협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그 무기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사용이 됐어요. 그 증거가 명백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마스가 사용한 이스라엘을 공격한 무기도 명확히 북한의 무기인 것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제 푸틴과 러시아가 만났고 지금 북한 김정은이 지난 11월에 정찰위성을 발사했잖아요. 올해 3기를 더 발사한답니다. 네. 만약에 푸틴이 더 좋은
그런 위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협력을 하게 된다면 우리 한반도 안보는 굉장히 더 급격히 위협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여 개국의 외무장관들이 규탄 성명을 냈는데 네. 이건 뭐냐면 안보리가 지금 무력화됐잖아요. 지금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행위를 눈 감고 있고 유엔 안보리에서 규탄 성명 추가 기재를 하려고 해도 셀프 거부권을 사용을 해가지고 안보리를 아예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그렇다면 결국 북한, 러시아의 불법 행위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일치 단결해서 이것을 규탄하고 말로만 규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북한과 러시아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모색을 할 겁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 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지금 중국이 빠져 있어요. 이 네. 50개 나라 중에. 그럼 지금 중국은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 공통점이 있죠. 권위주의 독재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질서를 교란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네. 결국은 국제사회 특히 자유민주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과 대적하고 있어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세 나라가. 그러니까 결국 반서방 연대, 반미 연대에 같이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은 조금씩 달라요. 네. 왜냐하면 처한 위치들이 다르기 때문에 네. 북한과 러시아는 이제 아주 정말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아주 똘똘 뭉쳐서 지금 불법 행위를 드러나게 하고 있는데 중국은 사실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 연계된 부분들이 많아요. 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행동에 동조하기 때문에 사실은 50개국 규탄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와 함께하는 예를 들어 연합훈련이라든지 이런 건 또 참여 안 하거든요. 그래서 차별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민과 딜레마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또 살펴볼 만한 부분이 북한이 좀 하마스에도 무기를 제공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한미 간의 판단이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우리 국정원은 한글 표기가 있는 무기 사진을 좀 공개를 하면서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쓰고 있다. 그랬는데 오늘 미국의 백악관은 북한과 하마스의 군사협력 조짐은 없다고 밝혔어요. 네. 양측의 판단이 다른 이유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북한제 무기가 발견됐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측에서도 밝힌 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북한과 하마스가 직접 연계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이란을 통해서 협력한 것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또는 후티 반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무기가 흘러 들어갔는지는 지금 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만 아마 그 시점이라든지 그 경로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한국과 미국의 그런 그 판단이 좀 다르게 보이는 것 같지만 예. 어떻든 간에 북한이 이 과거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와 상당한 협력이 있었고 하마스도 그 팔레스타인의 일파이기 때문에 네. 아마 협력의 그 근거가 지금 남아서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근거리 탄도 미사일, 즉 근거리형 전술 유도탄에 대한 언급이 있었거든요. 이 근거리형 전술 유도탄이 무엇인지부터 조금만 짚어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근거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00, 600km 단거리 미사일과는 좀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접촉 지역에서 한 100km 짧은 거리에서 우리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난번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할 때 있었던 그 기습 공격, 이런 기습 공격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짧은 거리의 단거리 미사일의 전술핵을 탑재해서 우리를 공격을 한다면 우리가 사실 그 위협의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고 새로운 형태의 위협일 가능성이 있다. 네. 신 장관은 북한의 무기 체계라든지 그들의 기습 도발의 유형 그런 것들을 모두 염두에 둔 우리의 대비 태세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한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신형 무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형 무기를 러시아와 거래할 수도 있다라는 건 그럼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지금 보면은요.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잖아요. 아까 예. 말씀드렸던 단거리 미사일을 공중으로 쏘아 올렸어요. 네. 그런데 그 무기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실전적으로 검증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러시아에 그거를 팔아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쏴가지고 위력이 어떤지를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북한이 개발한 무기를 러시아에 주어서 러시아에서 실전적으로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경로도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하는 것도 얻고 이제 실전으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볼 수 있고 두 가지로 예, 얻을 수 그러니까 있는 거네요. 일거양득에 일타 삼피라고 그럽니까? 어쨌든 예, 예. 그런 일석삼조라고 할 수 있나?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불법 행위고 안정을 위협하는 그런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은은 날개를 단 셈이에요. 어떻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의 그런 뒷배를 믿고 지금 마음껏 도발을 하는데 이런 도발이 과연 북한에게 장기적 안목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제가 볼 때는 아마 김정은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 결국 정말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애민의 지도자라면 이런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북한 주민들을 위한 그런 판단과 결정, 그런 행보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말에 북한이 그런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유도탄을 전방에 배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신원식 장관 말대로 이게 러시아로 가게 된다면 이 전방의 배치를 포기하고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두 개 다 가능한 겁니까? 북한이 그런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뭐 러시아에 팔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죠. 예.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나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지금 뭐 포탄이라든지 무기가 절실하고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에게 손을 내밀은 거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협력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김정은이 직접 얘기를 했잖아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주적인 대한민국을 향해서 공격하고 초토화하고 평정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 당장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통일부가 판단했던 대로 말장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북한이 만약에 우리를 직접 위해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나 포격을 우리를 향해서 가한다면 네. 그 결과가 북한에게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지를 김정은과 북한 군부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도발은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김여정이 나서서 서해 포격 도발을 하면서도 우리는 폭약을 터뜨린 거야. 직접 도발할 의도는 없어. 이런 식으로 수위를 조절하면서 기만을 하고 예.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되 그런 위협을 도발을 해서 김정은의 최고 존엄에 먹칠을 하는 그런 행동은 최대한 지금 자제하고 있는 행보. 이게 지금 보여주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언젠가는 북한이 그런 무기를 우리를 향해서 직접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